미국에 가면 저쪽 어디 가면 한 영감탱이가 있어. 그 영감탱이가 나보다 나이가 적으니까 내가 영감탱이라고 그래. 여보시오, 3년 하면 스타마스터 된다는데 왜 안 돼? 깜짝 놀라서. 그러십니까? 지금 뭔데요? 아무것도 아니야 직급이. 그래서 다른 분한테 물어봤어. 저분이 지금 열심히 하시냐고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얼굴을 처음 본데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했냐면 등록해놓고 3년이면 스타마스터가 된다 이렇게 이해한 거야. 세상에 그게 어디 있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분명히 애터미 시스템은 정의롭습니다.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성공 못합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매우 강한 사람도 성공 못합니다. 그리고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인사 잘하는 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은 남의 말을 듣는 사람, 경청하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매너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신사숙녀가 돼야 성공한다는 게 그 얘기예요. 신사숙녀는 무슨 뭐 학력이 매우 높다거나 지식이 많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애터미에서 정의하는 신사숙녀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민주시민이에요. 민주시민. 나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라고요. 민주시민은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돼요. 배려. 근데 배려 안 해.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는데 그때서 이렇게 들어와. 그래가지고 어이 거기 나와 내 자리야. 그건요 매너가 빵점이에요. 그건 빵점이에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성공 못해요. 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아. 강의하는 사람 지금 열심히 듣고 있는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나밖에 없어 나. 그것도 빨리 늦게 들어오면 이렇게라도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들어와. 매주 그런 사람이 있어. 매주. 그런 사람이 처음에만 그런 게 아니야. 계속 늦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와.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건 매너가 없는 거예요. 그건 신사숙녀가 아니에요. 신사숙녀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민주시민이에요. 우리는 민주시민을 요구합니다. 길거리에 차 타고 가다 보면 앞에 차 문이 열리면 불안해. 그놈 언제 담배꽁초 밖으로 버릴지 몰라. 근데 반드시 버려. 그건 뭐예요? 지 차는 담배 냄새 안 나면 안 되고 대한민국 거리를 자기 쓰레기통으로 알아. 그건 뭐가 없는 거예요? 건전한 상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걸 버리면 뒤에 운전수가 깜짝 놀란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알려고 하지도 않아.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그래서 그럼 성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것은 우리 애국지사들이 독립운동 하듯이 하면 됩니다. 독립운동 조건이 좋아서 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광복된 조국을 물려준 겁니다. 내 가정이 내 후손에게 가난이라는 이 빈곤, 이 굴레를 물려주지 않으려면요,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는 각오가 없으면 빈곤 탈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결국 모든 문제는 자기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애터미 사업 성공합니다. 성공하는데 그 과정이 험난해요. 험난하는데 이게 무슨 지식이 필요하다든가 뭐가 필요하다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사숙녀가 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자존심 개나 가져가라고 그러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그 작은 자존심이에요. 그걸 포기하면은 나중에 2, 3년 후에 큰 자존심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존심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작은 자존심, 쓸데없는 자존심을 억제해서 보다 큰 자존심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신사숙녀가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왜 성공 못하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자본주의 역사를 제가 왜 얘기하느냐? 그것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입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지 못하면 맨날 누구 탓에 정부 탓, 국회의원 탓. 우리 국가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책임져? 대통령? 무슨 수로 책임을 집니까? 책임 못 져요. 책임 없어요. 경제장관? 무슨 수로 책임을 져? 아니, 경제장관이 당신 돈에, 아니, 당신 밭에 콩 심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경제장관이 당신 애터미 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즉 우리나라에 수십만 개의 기업이 있고 수십만 종의 재화와 서비스가 창출되어 나오는데 이게 시장에 나와요? 그 누가 지시했냐고? 누가? 아무도 지시한 사람이 없어요. 그걸 누가 그렇게 했느냐? 인비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 그걸 시장 시스템이라고. 시장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시장이.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은 맨날 나무 탓만 해. 나무 탓만 해. 나무 탓 해가지고 될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지가 않아. 너 세상 사회가 그렇게 녹록지 않다. 그때 사회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사회라는 게 야, 너 사회가 그렇게 녹록한 줄 알아? 그렇게 이야기할 때 사회가 뭔 줄 알았는데 사회가 뭔데? 물어보면 갑자기 몰라. 모르잖아요. 너 세상 살기 힘들다? 이때 힘들다고 얘기할 때까지는 내가 세상이 뭔 줄 알았는데 그 세상이 뭔데? 물으면 갑자기 몰라. 이 세상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자본주의 통제 경제도 아니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도 아니고 사회주의 통제 경제도 아니에요. 경제 체제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누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예요. 그러나 전쟁을 하는 경우에 자본주의 통제 경제로 넘어갑니다. 과거 군국주의 일본이나 이태리나 독일이 자본주의 통제 경제였어요. 중국과 베트남은 자기들의 체제를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시장 경제인데 사회주의예요. 그 다음에 북한과 같은 체제는 사회주의 통제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니까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걸 알아야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지 일을 지가 알아서 해야 돼. 그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예요.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통제 경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자기가 결정할 게 없어.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데 누군가 지시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통제 경제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해방된 이후에 지금까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제대로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데 그 책임은 누가 져? 결국 자기가 져야 돼요. 누구 원망할 수가 없어. 왜? 생산수단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논과 밭, 건물을 가질 수 있어요. 가질 수 있다면은 거기에 뭘 생산할 것인가도 자기가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내가 300평 밭에 양파를 심을 거냐? 안 그러면 무를 심을 거냐? 안 그러면 과수를 심을 거냐 하는 거 누가 결정을 해? 면장이 결정합니까? 북한에서는 중앙계획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지시해. 너 뭐 심어?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자기가 책임 안 져. 심으라는 거 심었을 뿐이야. 그렇죠? 그러나 내 300평 밭에 무엇을 심을까 하는 것도 자기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양파값이 폭락을 해서 손해를 봤다. 누가 책임져?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자기가. 이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예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 그러면 3.1운동은 왜 일어났을까? 궁금하시죠? 그러면 그게 자본주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제국주의와 제국주의 싸움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1차 세계대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는데 그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제국주의자들의
약육강식 전쟁이 1차 대전이에요. 1차 대전이 터졌어. 1914년에 터졌어. 그것이 1918년에 끝납니다. 1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은 동양의 강국으로 부상합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으로 완성한 일본은 물건을 팔아먹을 데가 없으니까 조선이라는 식민지를 차지하게 되고, 이걸 영원히 차지하려면 당시의 경제적 기반이 토지니까 토지를 뺏어야 돼요. 그래서 1910년부터 토지조사 사업을 시작합니다. 조선의 토지조사 사업을 시작해요. 그런데 이때 목적은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토지 소유권 조사, 두 번째는 토지 가격 조사, 세 번째는 지형 지모 조사. 다시 말해 땅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토지 소유권 조사예요. 어느 놈이 땅을 가지고 있냐, 이거 뺏어야 되거든. 근데 그 당시 일본 총독부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택했습니다. 신고주의를 택했어요. 이 땅이 내 땅입니다라고 신고한 놈은 다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이 내 땅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서 아들한테 군대에서 편지 오면 그걸 읽어줄 사람은 2장밖에 없어. 다 일자무식이야. 몰라. 그런데 이 땅인 신고주의, 자기 땅인 사람은 신고하세요를 주제소 간판에 다 붙여놨어. 일본 말로. 그러면 그걸 읽을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 붙였다 이거야. 못 읽은 건 네 책임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읽는 사람이 없어. 근데 아는 사람도 많았는데 당시에 불복종 운동이 전개됐어. 일본유를 점령하니까 일본의 명령은 무조건 듣지 말자. 그래서 애국지사들은 신고 안 합니다. 신고 안 해요. 그다음에 그 당시 우리 이 조선의 사상은 왕토 사상이었어요. 포천지하 막비왕토, 하늘 아래 왕의 땅이 아닌 것이 없다. 이 시경에 있는 시입니다. 요 사상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 농민들은 실제적으로 자기 땅을 가지고 자영농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경제의 기반이 농업 아닙니까? 자영농을 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항상 우리 백성들의 생각은 이 땅은 임금님의 땅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 무슨 등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대대로 그것을 자영농을 해먹고 살았어. 그런데 오늘 모르는 사이에 일본이 와가지고 그걸 뺏었어. 왜? 신고하라는데 신고를 안 했어. 그럼 누가 신고했겠어요? 친일파들만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양반들은 뭘 가지고 있었냐면 수조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조권이라는 게 예를 들면 무슨 판서고 참판이다 그러면 그 당시 봉급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만큼 땅을 주고 봉토를 주고 여기서 나오는 백성들이 내는 세금을 네가 받아 먹어라, 그거예요. 이때 국가가 아닌 관료가 받는 세금을 조라고 그럽니다. 이 조라고. 백성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을 세라고 그랬어요. 세. 그러니까 이걸 합해서 조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제는 항상 일제뿐만 아니고 식민지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그 사회의 지배계층을 끌어들이면 그건 하위 계층은 그 사람들이 지배를 해줘. 그래서 그 당시 양반 사대부들이 가지고 있는 수조권을 뭘로 줘버려요? 토지 소유권으로 줘버려요. 그러니까 이 당시 기록에 보면 가진 자는 산천을 경계로 땅을 갖고 못 가진 자는 송곳꽃일 땅도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거의 수백만의 농민들이 전부 땅을 뺏겨버려요. 그리고 양반 사대부들은 산천을 경계로 땅을 갖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친일파로 등장하고 아들들을 동경에 보내고 일본에 보내서 유학을 시킵니다. 자, 혹시 이 중에 그런 후손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다면 여기 앉아 계시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농민들이 대대로 할아버지, 아버지, 나 대대로 논 열마지기, 밭 몇 마지기 비쳐먹고 살았는데 그 소유권이 양반한테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돼? 소작을 해야 돼. 소작인데 그 당시 소작료가 기본이 5알이었습니다. 쌀 2가마 나면 1가마를
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게 가령 주구가 시작되면 구할까지 올라가 소장로가. 자, 이런 판국이니까 어때요? 그 토지조사 사업이 1918년에 끝납니다. 18년 11월에 이완용이 토지조사 사업의 완료를 경축하면서 그 친일파들이 끝납니다. 그러니 어때요? 민중은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북간도로 간 거예요. 살 수가 없으니 만주로 북간도로. 그걸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본 거예요. 가보니까 이렇게 젠틀하고 신사적인 민족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봉기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일본만 그런 게 아닙니다. 프랑스가 베트남을 지배했죠. 베트남 지배할 때 똑같은 방법을 썼어요. 북쪽에 있는 귀족을 남쪽으로 보내서 지주를 만들고 남쪽에 있는 귀족을 북쪽으로 보내서 지주를 만들고, 그러면 이놈들이 그 밑에 민족을 지배해줘요. 왜 그렇게 보냈겠어요? 그쪽으로 보내놓으면 친척도 없고 아는 놈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혹하게 지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했어요. 식민 지배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 도와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우리 가정을 도와주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독립운동하듯이 하시라는 거예요. 가정이 식민지배 당하지 않으려면 독립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부라는 걸 하는 거예요. 왜? 사실 뒤에 감추어진 진실을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과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자,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생산수단, 요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토지나 강이나 밭이나 자연으로부터 물려받은 혜택, 요걸 자기가 가질 수 있고, 자본은 인간이 만들어낸 생산수단입니다. 요 건물이 자본이에요. 이 마이크도 자본이고 책도 자본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생산수단. 그리고 인간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생산수단이 있습니다. 그게 노동이에요. 노동. 이 중에 자연으로부터 물려받은 생산수단, 토지라든가 어떤 섬이라든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건 가난을 세습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자본, 인간이 만들어낸 생산수단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여기 와서 신경질 나게 강의 안 들을 수도 돼요. 제가 가끔 예를 들죠. 역삼동의 김모 테런트, 6층짜리 빌딩, 한 층에 월세 1,000만 원, 월 6천만 원 들어줘요. 그런데 엊그제는 더 기가 막힌 일이 하더라고. 강남 대로에 모 테런트가 산 6층 빌딩, 층당 월 임대료가 1억. 그러면 그 건물을 산, 그 건물이 뭐예요? 자본이라 그랬죠. 그 자본을 산 그 테런트가 같이 청소하고 있을까요? 안 합니다. 청소 안 해요. 골프를 치든 수영을 가든 여행을 가든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이 거기에서 소득이 나오도록 움직여줘요. 움직여준다. 근데 그런 시스템은 크리스마스에도 안 쉬어. 계속 돌아.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월세에서 일일 제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 그만큼 시장 시스템은 아주 철저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들어가면, 내 주머니에 들어가면 돼. 거기다가 주식에 회사의 지분인 주식이라든가 또는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돼. 그럼 배당금 받으면 되잖아요. 그것도 없으면 가진 건 뭐가 밖에 없어요? 노동이라는 생산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노동이라는 생산수단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요. 여기 오늘 나오실까 말까 누가 결정했어요? 경제기획원에서 가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북한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사회주의 통제경제에서는 너 어디로 개성공단으로 가. 개성공단 폐쇄? 그러면 너 어디로 가. 이렇게 노동이라는 생산수단이 자기 것이 아니니까 국가에서 가라는 대로 가야 돼요. 가라는 대로 가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안 져. 자기가 안 져요. 그러나 여기 오실 것인가 말 것인가를 자기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자기가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책임 안 져줘. 아무도. 그것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작동하는 원리예요. 작동하는 원리라고요. 그러니까 이 생산수단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생산수단을 갖지 못하면 영원히
흑수저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됩니다.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돼요. 퀀티티. 이게 지금 이렇게 이게 지금 수요 곡선이에요. 수요 곡선. 이게 공급 곡선인데 이게 공급 곡선이고 수요 곡선인데 여기서 가격이 이렇게 결정됩니다. 그런데 저 짜장면집이 돈이 잘 벌려. 그러면 뭐가 올라가요? 뭐가 올라가요? 월세가 올라간 게 수요가 늘어나. 수요가. 그 집이 나오면 내가 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나타난다고. 그러면 저 집이 나오면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짜장면 요리사는 현재 있는 짜장면 요리사보다 렌트를 많이 줄까요? 적게 줄까요? 많이 주고 들어가요. 수요가 이렇게 올라간다니까. 올라가. 그러면 가격은 여기서 결정이 돼요. 렌트는.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는 짜장면집의 건물주가 렌트를 올리는 것은 지극히 시장경제적인 조치이지 그놈이 양심이 매우 나쁜 놈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이게 시장경제예요. 이게 시장이 작동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 요걸 정부가 너 렌트 내려라 한다면 내려집니까? 안 내려져요. 가격 통제는 부작용만 엄청나게 나와요. 가끔 그런 뉴스 보죠. 아이스크림 가격 동결. 그렇죠? 그런 말 들어봤죠? 그럼 가격이 동결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양이 줄어. 양이 줄어요. 왜? 공급업자는 지금 여러 가지 원가가 올랐기 때문에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정부가 못 올리게 해. 그러면 양을 줄여요. 양을 줄이란 말은 안 했거든. 그건 지 알아서 해. 그게 시장경제예요. 그게 시장경제라고요. 그러니까 그 판단을 누가 해야 되느냐? 개인이 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이.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그런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택하고 있어. 그러니까 생산수단의 소유라는 면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니까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는 이 생산수단을 아예 못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북한 경제 헌법인데, 이게 북한 헌법인데 제2장 경제 18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 및 협동단체가 소유한다. 개인 소유 못해. 모든 문제는 자본주의 역사, 1차 대전, 2차 대전, 신자유주의, 소련과의 냉전도 전부 이 생산수단 때문에 일어납니다. 생산수단을 누가 가질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토지, 개인 소유 못해요. 불임짐승, 부려먹는 짐승, 소나 말은 자본이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 못한다. 그러니까 뭐만 못 갖는 거예요? 생산수단만 갖지 못한다. 이것은 국가나 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나오니까 그래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재산권. 그러니까 토지, 건물, 재산권입니다. 보호된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헌법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제대로 잘 안 돼가지고 문제인데,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생산수단을 자기가 가져야 경제 자유 활동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인정했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헌법에 인정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서 살든 그건 네 알아서 하라 그 말. 그건 뭐가 때문에 가능해요? 생산수단이 내 것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내가 세종시에 있는 집을 팔고 서울로 이사 간다. 이건 집이 내 거니까 가능하다고. 내 거 아니고 국가 거면은 저쪽에 가서 국가에 줘야 가지. 안 주면 어떻게 가나?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직업 선택의 자유도 생산수단이, 노동이라는 생산수단이 내 것일 때 직업 선택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국가가 근무하라는 데 가서 근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이제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도 없어. 압구정동에 건물도 없어. 세종시에 아파트도 없어.
그 강남에 아파트 몇 채 가지면요 월세만 받아도 여기 안 앉아 계셔도 돼. 크루즈 여행 가셔도 된다고. 근데 부모가 안 물려줬어. 그럼 부모를 원망할 거냐 이 말이야. 왜? 원망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도 힘들게 살았어.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 정도 키워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어려운 시절, 정말 우리 부모님들 어려운 시절 사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본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자본을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 이거예요, 자본을. 근데 다행히 지금은 농경 시대도 아니고 산업화 시대도 아니에요. 자본의 개념이 엄청나게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건 사회자본이에요. 사회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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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 캐피탈이라고 합니다. 사회자본. 바로 사회자본은 뭘 사회자본이라고 부르냐 하면은 소셜 네트워크를 사회자본이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소셜 네트워크. 마침 네트워크 회사에 오셨네. 근데 고상하게 말할 때 네트워크고 보통 말하기는 다단계판. 이게 소셜 네트워크예요. 나부터 시작해서 저 영감이 드디어 동그라미를 그리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이제 이게 네트워크예요. 이게 네트워크라고요. 근데 이런 말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사회자본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에르 부르디에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프랑스의 사회학자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 사회자본의 개념을 연구하기 시작했냐면은 유럽은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아닙니다. 유럽은 사회민주주의예요. 미국하고 전혀 달라요. 우리는 미국 시스템을 따랐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인데 유럽은 대부분 사회민주주의입니다. 또는 민주사회주의예요. 민주사회주의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텍스가 굉장히 높아요. 텍스. 거의 50%예요, 텍스가. 50%. 그러니까 100만 원 봉급 받으시면 50만 원이 텍스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 그리고 은퇴하면 누가 보장을 해? 국가가 보장을 해. 그러니까 전 국민의 소득이 거의 똑같아. 의료는 어떻게 됩니까? 의료. 병원 가는 거 유럽에서 공짜죠? 왜? 의료를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공짜냐 아니냐가 결정이 돼요. 의료를 사유제로 볼 것이냐 공공재로 볼 것이냐예요. 공공재라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공의 효용 증대를 위하여 공급되는 재와 서비스를 공공재라 그래. 그러니까 의료, 개인의 건강이 개인 문제냐 사회 문제냐 이 철학적 판단이에요. 그걸 개인 문제라고 생각하면 치료비를 누가 부담해야 돼? 개인이 부담해야 돼. 그런데 유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개인이 아픈 것은 이건 사회 문제라는 거야. 자, 자본주의 시장 경제. 생산수단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이건 내 차, 이건 내 집, 이건 내 뒷마당 가지고 있고, 노동, 이건 내 거예요. 여기 계시면 노예 안 계시잖아요. 내가 여기 애터미 이 강의에 올 것인가 말 건 내가 결정했지. 경제장관이 당신 가. 그렇게 안 했다고요. 그러면 그 행동 결과에 대해서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이 시간 강의를 듣고 아이고 괜찮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자기 자유고 자식 쓸데없는 소리만 들어놓고 자빠졌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다고요. 그것도 자기 책임이에요. 아무도 책임 안 져줘요. 자, 열심히 그리고 독립운동 하듯이 애터미 사업을 해서 가난을 후손에게 물려드리지 마세요. 그러면 3년 후, 5년 후에 전부 스타마스터, 로얄마스터가 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